흔히 뭐 국내 1호 그러면 되게 영광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내 1호 이거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바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였습니다. 이 손승원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에 서울 이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의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150m를 달아나다 목격자의 추격으로 당시 경찰에 현장 체포됐었는데요. 당시 그랬죠. 모습입니다. 아하. 지금 골목을 빠져나오다가 오른쪽에서 나타난 이 차량과 충돌을 한 겁니다. 아하. 범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차량이 도주를 했었죠. 무려 150m나 도주를 했습니다. 저 바닥에 막 놔둔 거는 범퍼 부서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하, 네. 전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목격자가 저 차량으로 다가가는 모습인데 아. 저런 추격 덕분에 당시 현장에서 체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어이구 저 차 부서진 거 좀 봐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저게 상태였고, 손승원 씨 차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 아하.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부서졌을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네. 당시 이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이 됐지만 네.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이 고려돼서 지난 2일에 구속이 됐고요. 아하. 지난 4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손승원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 진짜 저 손승원 씨 처음 그 보도 나왔을 때요. 오윤성 교수님, 연예인들이 그전에도 뭐 음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는 많았지만 손승원 씨 경우는 음주로 인한 사고 또 적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상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난해 11월 18일 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가지고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12월 26일 날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5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상에요. 적발됐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 가운데서도 뭐 본인이 음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관 적발된 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것도 0.206%라고 해가지고 또 음주 취소 상태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교통사고를 추돌을 해가지고 냈지 않습니까? 네. 내고 난 뒤에 그 피해 차량에 있는 운전자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약 한 150m 또 이렇게 도주를 했어요. 그랬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적용된 혐의만 하더라도 무려 5개 정도 되는데요. 네. 우선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서 도주치상 그리고 위험운전치상 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에 있어서의 음주 만취운전과 네. 무면허운전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실 이제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네. 그 연예인 1호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러네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네. 정말로 불명예입니다. 이 자신의 아버지 차를 몰고 다니다가 저렇게 뺑소니를 버젓이 했는데요. 0.206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부터 이제 면허 취소고 0.05는 면허 정지인데 0.1을 훨씬 넘는 0.206% 이거는 뭐 굳이 이름 붙이자면 만만취예요. 만취도 아니고 만만취입니다. 그런 음주 상태로 저렇게 버젓이 운전대를 잡아요.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손승원 씨가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대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손승원 씨는 뮤지컬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뮤지컬 배우입니다. 하하. 한번 보면요. 2009년에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를 해서요. 네. 뮤지컬 히스토리 보이즈, 그날들, 베어 더 뮤지컬, 팬레터 등 네. 다수의 뮤지컬을 출연을 하고 있었고 네. 이 사고 당시에도 랭보라는 이 뮤지컬의 주연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JTBC 드라마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서도 이름을 알리고 인지도를 계속 쌓아왔던 배우입니다. 저는 솔직히 뮤지컬의 문외한이었는지 그래서 몰라도 저는 솔직히 이번 사고 나서 저 얼굴 처음 봤어요. 근데 얼굴은 정말 멀쩡하게 생겼어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정말 이런 짓을 하고 다닙니까?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더 기가 막힌 건 손승원이라는 사람이요. 당시 같이 차에 타고 있던 후배한테 상식 밖에 부탁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손승원 씨한테 차에서 내려서 음주 측정을 할 걸 요구를 했는데요. 네. 손승원 씨가 말하기를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
그 동료 배우인 정휘 씨가 운전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아하. 해요. 그리고 이제 측정 거부를 했는데 네. 이에 경찰이 정휘 씨한테 당신이 운전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정휘 네. 씨가. 그러다가 머뭇머뭇하다가 20분 뒤에 대답을 하기를 네. 사실은 손승원 씨가 운전을 했습니다. 아하. 라고 경찰서에 가서 추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손승원 씨가 자기한테 부탁을 하기를 자기가 무면허에다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으니 이번에 걸리면 자기 정말 큰일이 난다. 네. 그러니까 후배인 네가 나 대신 운전을 해달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희 씨 입장에서는 쉽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이제 네. 머뭇머뭇하다가 사실대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처음에 이 사고가 알려졌을 때, 당시에 동승자였던, 조금 전에 얼굴 잠깐 나왔죠? 동승자였던 후배 정휘라는 역시 배우입니다. 정휘 씨가 자신의 SNS에 자필로 사과문 형식의 글을 올리면서 당시 정황을 상세하게 쓴 게 있어요. 바로 저거의 왼쪽에 있는 게 자필 사과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그때 타고 있었지만 못 말려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손승원이 갑자기 운전을 해서 당황했다. 아니 최명기 원장님 이거 뻔히 들통나 아니니까 정희 씨가 이미 다 사실을 말했는 상황에서도 손승원이라는 사람은 이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거라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 보관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이게 영원히 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음주 측정을 갖다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이름이 술 기운이 빠져나간 다음에는 이제 음주 측정해도 되는 시점에서는 사실대로 드러나더라도 무면허의 음주 중에 음주 하나는 이제 빠지게 되는 거지요. 아하. 그런 보관을 노렸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인간은 저런 누구와 함께 저런 거에 처하게 되면은 네. 자기가 당할 피해가 남이 당할 피해보다 더 크면은 네. 자기가 우선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근데 본인은 무면허의 음주의 과거의 전력도 있으니까 더 큰 피해를 받고 정신 상대적으로 약한 피해를 받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마 어쩌면 손승원 씨는 자신의 가치가 정희 씨의 가치보다 매우 높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켜야 될 게 많고 정희 씨는 지켜야 될 게 적으니까 본인이 이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평소에 선후배 관계, 어떤 주연과 어떤 정희 씨 위치의 관계를 봤을 때 또 저렇게 얘기하면 통할 수 있다고 당시에는 스스로 착각했을지도 그랬을 수도 몰라요.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손승원 씨의 행태를 보니까요. 지난주에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렸던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공분을 일으켰던 경기도 의정부 예술의 전당 앞에 도로에서 새벽에 음주 상태로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가다 운전자를 치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망케 한 그 사건. 그런데 당시에 블랙박스 음성 들으셨죠? 형, 나 운전자 바꿔줘. 형한테 변호사 사줄게. 마치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꼭 거의 판박입니다. 그런데 김민주 변호사님, 당시에 그럼 동승했던 배우 정휘 씨도 그럼 같이 처벌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방조 혐의를 받던 동료 배우 정희 씨는 경찰 조사 결과 지금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아, 상태고요.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보통의 경우에는 경찰의 그 조사 의견이 검찰에서 많이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네.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경찰 조사에서 정희 씨는요, 손승원 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다가 실패해서 자기가 운전을 하려고 했을 때 네. 사실 이걸 자기가 완곡하게 만류를 했었고 그런데 운전을 시작하고 1분 만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를 제지할 어떤 그 틈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네네.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사실은 일단 정희 씨는 또 오윤성 교수님 뭔가 당시에 대해서 거짓말한 게 손승원 씨는 거짓말로 처음에 일관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렇게 다가가고 경찰에서 뭔가 당시의 상황에 소상하게 설명한 게 이른바 정상 참작이 된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진술에 의하면 네. 그 동승했던 그 정희라고 하는 저분이 네. 대리운전을 하겠다라고 먼저 제의를 했어요. 아하. 그래 좀 저희가 좀 주목되는 것이 그것도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그럼 자기가 운전하겠다. 네. 그것도 못 하겠단 말이에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고가 나니까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만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자기가 저렇게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 정의라고 하는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갖다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왜 저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냐 하면 이 처벌을 하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복원이 된단 말입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연예계에서도 저런 어떤 음주운전 사고가 많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그 저 불안관에 등장을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아하. 지금 이제 연예계에서도 이번에 윤창호법 이제 연예인 1호라고 하는데 네. 이제 복귀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네. 굉장히 그 강력하게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태국 같이 영안실에서 뭐 어떤 그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그 뭐 시신을 닦는 그런 강제적인 그 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것도 좀 써야 네. 사실은 정말 저런 것을 하지 않지. 우리가 그러니까요. 사실은 윤창호법이 나고 난 뒤에는 많이 줄 거로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전혀 줄지 않다. 이건 아, 그래요? 예,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그 지금 규정이 더 강화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통계적으로 늘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번 걸리면 큰일 난다라고 해서 도주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네요. 이런 상황을, 이런 사고나 사건을 계속 접하는 윤창호 씨의 유족들은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까. 이게 법이 생겨도 계속해서 나 몰라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정말로 분노가 치밀 것 같습니다. 정말 법이 살아있다면 뭔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따끔한 벌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한국에 있는 경찰은 과연 장난전화라고 생각했을까요? 김호인 변호사님. 네, 지난 16일 날 네. 그 경기도에 거주하던 20대 남성이 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국 연변에 가게 됩니다. 아하.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무역회사이고 고수익을 보장하고 해외 항공권도 제공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연변으로 건너와서 같이 일을 봐달라라고 해서 이 장모 씨는 그 인터넷 상의 모집 공고를 믿고 중국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아, 일단 솔깃할 것 같긴 예, 한데 예. 비행기 표까지 제공한다. 요즘 아하.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취업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바로 중국으로 갔는데 현지에 가니 한국인 한 명과 조선족 3명이 장모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 공항에요? 예, 데리러 어허. 와서 그동안 이제 해외 무역회사라고 했던 뭐 내용을 얘기를 해주면서 숙소로 데리고 가는데 네. 막상 갔더니 무역회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의 통장 모집책 역할을 아유. 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장모 씨가 난 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네. 했더니 그때부터 협박과 감금을 하면서 그 숙소에 가둬놓은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 한국의 불특정 다수한테 전화를 해서 네. 그 불법으로 통장을 모집해라. 그러면 한 건당 40만 원의 그 성과금을 주겠다. 아하. 라고 해서 이제 억지로 이제 납치가 돼서 9일 동안 네. 그 이제 감금이 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감시, 네네. 네,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옆방에서 몰래 어느 날 이제 감시가 소홀해지는 걸 타서 네. 한국 이제 국제전화로 이제 한국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자기가 급해서 통화를 못하니 카톡 아이디만 남기겠다라고 아하.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네. 근데 전화가 일단 거기까지만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지금 20대 남성이 거의 30을 바라본 남성인데 뭔가 지금 이런 이 일자리를 구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번 일해볼 생각 없어요? 비행기 표까지 제공해줘요. 솔깃했겠죠? 정말로 비행기, 연변, 중국 연변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공항에 떡하니 마중 나가요. 아, 이거 정말 일이 잘 되나 보다. 정말 잘 풀리려나 봐. 했겠죠. 그런데 감금을 당합니다. 보이스피싱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니까 감금을 당해요. 그로부터 악몽이 시작됐는데 일단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외 고수익 광고라는 글을 보고요. 중국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연결이 됐는데 중국으로 오면 어떤 고수익이 보장이 되는 일이다. 무역회사와 관련되는 일이다. 라고 해서 이제 중국을 갔는데 처음에는 환대를 많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뭐 음식도 시켜주고 뭐 술도 사주고 그래서 그날은 뭐 같이 음식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해서 놀다가 잤대요. 그냥. 그 다음날 일을 하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실제 이제 어떤 무역회사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통장 모집을 하는 그런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이건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한국으로 돌려보내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중국 인들이 여기서 일 안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에 좀 며칠 동안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접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그게 속을 걸 속아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딱 뭔가 이상한 낌새 눈치 못 챈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상한 낌새가 우리가 뭔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타나잖아요. 아하. 그러면 오히려 사람은 흥분하게 되고요. 아, 그래요? 나쁜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 긴장하게 되죠. 어허. 그냥 많은 사람이 왔고 처음에 환대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게 된 거고요. 아, 막 공항에서 막 환영합니다 막 해줬나 봐요, 진짜.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감금을 당한 다음에도 이분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첫 번째로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러네요. 진짜 중국 공안에 몇 번이 112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 맞아요. 가서는. 네네. 그 다음에는 지리가 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탈출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아, 모르니까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현금이 있어야지 뭐 택시를 타든 비행기표를 타든지 할 텐데 네. 현금도 없는 거죠.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막상 감금된 상태에서도 이분은 굉장히 탈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맞아요. 세상에 갔는데 연변에 공항에 갔더니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누구누구씨 맞으시죠? 네, 저예요.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일해봅시다 하면서 갔는데 곳에 음식과 술을 사주며 환대했대요. 그런데 다음날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대포 통장 모집하세요. 한 개당 40만 원 줄 테니까 대포 통장 모집해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대포 통장 모집하라는 이 말에 제안에 거의 압박이겠죠? 협박이겠죠? 이 남성 어떻게 했습니까? 무역회사인 줄 알고 왔는데 대포 통장을 만들라니 처음에 이 남성은 거절을 합니다. 아하. 하지만 이 일당이 협박을 하고 감금까지 하니까 네. 실제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세상에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 20대 남성이 한국의 불특정 다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세금을 탈루해야 하니까 통장 빌려주면 한 달에 4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서 아이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일에 실제로 참여를 합니다. 아하, 세상에 얼마나 그 순간 무서웠을 거예요. 무려 9일이나 감금을 당한 상태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이런 일에 할 수 없이 가담했다는 거예요. 뭐, 순간 이 남성 머릿속에는 많은 영화 속 장면들이 스쳐갔을 수도 있어요. 뭐, 중국 동포를 이 대상으로 한 그 범죄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잔혹성을 다룬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스쳐가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 사파 보셨죠? 이런 일 안 하고 돌아간 사람 없어. 라고 압박을 가하니까 얼마나 공포심에 떨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포 통장 모집을 하는 그 일에 가담을 하고 맙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앞서 김호연 변호사님, 이렇게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던 남성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러면 한국에 SOS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까? 네, 방금 이제 최명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어도 안 통하고 현금도 없어서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다가 한 9일 정도 일을 하니까 감시가 잠깐 소홀해진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국 112에 전화를 합니다. 세상에 이게 진짜 전화번호로. 영화 장면이네요, 진짜. 네. 근데 길게 통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카카오톡 아이디만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아하. 라고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장모 씨가 한국에 전화를 걸어서 경찰서에 연결이 된 게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인데 아하. 그 번호 검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당일에 이제 통신수사 당직이 이천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을 합니다. 경기도 이천경찰서. 네, 이제 아하, 네. 이게 각 관할 경찰서마다 이제 돌면서 당직을 쓰거든요. 아, 그래요? 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아까 화면에도 나온 것처럼 그 카카오톡으로 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딥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네. 연변입니다. 연변 어딥니까 정확히 아하. 모르겠습니다라고 네. 했더니 주변 사진이라도 아하. 찍어달라라고 해서 이제 아까 나온 네. 사진들이 이 실제 장모 씨가 찍었던 저 사진 이거예요? 이게 실제 카카오톡이에요, 그게? 저 사진을 올린 게 장모 씨가 올린 오.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라고 이제 경찰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건물인 것 같다. 저 왼쪽에 있는 분홍색 건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모 씨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찰이 이제 현지 대사관과 이제 공안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아하. 공안한테 이 사진을 보내주고 위치가 여기인 것 같다라고 해서 중국 공안이 현지에 출동을 해서 지금 이 장모 씨를 구출을 하고 그 네. 보이스피싱 일당들을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저 남성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온몸에 식은땀 그리고 불안불안하니까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저 여기 어딘데요? 지금 제가 길게 통화 못해요? 일단 제 SNS 아이디만 남길게요 하고 뚝 끊긴 거예요. 경찰이 장난전화라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이거 급박한 상황이다 하고 지시를 내렸고요. 경기 이천경찰서에 그리고 중국 공안 외교통상부의 지원 합동 공조수사로 결국 이틀 만에 구조 요청 이틀 만에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12월 26일 날 새벽에 감시가 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국제전화로 112 신고를 한 거예요. 통화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감시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들리니까 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카톡 아이디만 불러주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카톡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카톡으로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친구가 위치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 영길시라는 것만 알고 주소라든지 그 주변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카톡으로 주변 상황, 뭐 뒤에 강이 있다, 주변에 뭐 커피숍이 있다, 뭐 주변에 이제 뭐 PC방이 있다, 뭐 이런 상호를 계속 얘기를 해서 중국 공안에서 우리가 협조를 해서 중국 공안이 잡은 거니까요. 정말로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감금돼 있던 20대 남성이요. 아마 그 순간에 급박한 마음에 계속 통화를 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여기 잡혀있어요라고 하면 계속했다면 아마 옆방에 있던 그 일당들이 와서 덮쳤을지도 몰라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지금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남성이기 때문에 좀 저런 대처가 일반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 상당히 당하니까 그냥 네. 도와달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제 본인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여러 가지 기지를 냈겠죠. 일단 네. 전화는 사용을 하니까 그걸 갖다 압수를 당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카톡을 남겼는데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는 것은 경기 남부 경찰청에 그 112 지령돼 있는 네. 그분이 이거를 갖다 만약에 장난 전화로 치부를 했었으면 저희 끝났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걸 아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천 그 경찰서에다가 이제 그 할당을 주고 네. 또 거기에서 사실 이틀 만에 저렇게 어떤 그 구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당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거 놀라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걸 보게 된다면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저 사람도 기지가 있었지만 네. 또 경찰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잘 대응을 했고 신속하게 이번에 외교통상부라든가 현지에 있는 영사관이라든가 또는 중국 공안 이것이 아주 협조 체제가 잘 돼서 네. 어떻게 보면 아주 불행스럽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스럽게 끝난 그런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김민주 변호사님, 이 남성 입장에서는요, 진짜 이 9일이라는 기간이요, 90일, 9개월, 아마 9년의 세월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강요에 의해서 이 대포 통장을 모집한 경우에 여러분들 요즘에 보이스피싱 처벌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처벌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서요. 네. 아실 겁니다. 통장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아하. 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네. 사기법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병합이 돼서 검찰은 실무상 5년 이상을 막 구형하고 있어요. 어허.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징역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지금 이 사건에서는 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피해자가 일단 대포통장 모집이라는 불법적 요소를 인식하고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거절한 경우에는 어쨌든 이 불강력적인 요소에 의해서 나중에 대포통장을 지인에게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상은 책임 조각 사유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하.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 강압, 협박 여기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법이 참작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이스피싱이 처벌되는 이유는요. 어쨌든 내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건 통장을 빌려주건 간에 내가 통장을 빌려준 대가로 40에서 뭐 60만 원의 돈을 받는 것은 사실 대가가 좀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중국에 있는 이 총책들과 어떤 순차적인 공모를 하는 인식과 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라서 아하.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강요에 의해서 한 건 불강력적이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나마 이 법이요, 그나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남성에게 일단 처벌을 하지 않고 선처하는 방향으로 이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천만다행이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살아있으니 일단 다행이지만 어쩌다가 그런 걸 했어 라고 또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앞서 우리 그런 얘기 해봤잖아요. 정말로 요즘 20대들요. 취업하기 힘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고수익 미끼에 또 넘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우리 경기도 이천경찰서 그리고 그 먼저 지령을 내려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우리 경찰관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가족이 뭘까요? 가족은요, 아플 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 게 가족 아닙니까? 김호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2018년 9월 24일 낮 12시 35분쯤에 일어났는데요. 한 50대 가장이 있었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갔는데 자기만 빼놓고 아내와 아들이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애착이 굉장히 컸는지 그게 너무 서운해서 막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에 대해서 별 반응을 안 보이자 거기서 왜 나를 빼고 밥을 먹니?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아들을 향해서 둔기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너무 놀라셨겠죠. 그래서 네. 이를 어머니가 이제 남편을 말리자 아내를 향해서도 또 둔기를 휘둘렀어요. 그래서 이 아내와 아들분은 이제 굉장히 중한 상해를 입고 이제 현장에 거기 경찰이 도착을 한 사건입니다. 어허.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 남성의 아내와 아들은 정말로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요. 둔기, 흉기에 지금 이 공격을 당해서 지금 상당히 중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오윤성 교수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아빠라는 사람, 이 남편이라는 사람 대체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글쎄요, 이제 무늬만 아버지 같고 그러네요, 남편 네.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밥을 함께 한다는 것이 상당히 대단한 인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말과 식구라고 하는 말이 같은 집에서 같은 솥밥에 밥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식구,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왜 자기를 빼놓고 너희들끼리 밥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네. 실제로 이제 이 사건 발생 2달 전에도 이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마시고 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나 지금 술 먹었으니까 너 와서 좀 대리운전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내가 아버지 소유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심스럽게 한번 추정을 해보면 네. 이 부자 관계가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오죽하면 평소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를 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차 좀 운전해 줄래? 그러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소유물이냐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아버지하고의 어떤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 둘이서 밥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왜 너희들끼리 밥 먹냐? 사실 그런 거 가지고 둔기를 휘두를 정도 되면은 온 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돼야죠. 그러네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늬만 네. 아버지 남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7월에, 그러니까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요, 두어 달 전에, 지금 오 교수님 말씀처럼,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술을 먹고 전화를 합니다, 아들한테. 아빠인데, 야, 나 지금 취했으니까 와서 네가 좀 운전 좀 해라. 했더니 아들이 한다는 말이, 내가 왜 갑니까, 거기를. 아버지가 알아서 오세요. 내가 아버지 소유물입니까? 라고 반항을 하니까, 이 대꾸를 하니까, 귀가를 하면 일단 귀가를 한 아버지가 흉기를 휘둘렀대요. 그 아들한테. 이게 아빠입니까? 이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최명규 원장님 정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하기가 뉴스파이터 나오는 사건인데 되게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보통 본인들이 뭐 욱해서 그랬다, 술 마시고 그랬다 그래요. 네.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가치관이 문제인 거거든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가정폭력 가해자가 있으면은 30일에서 60일 정도까지 매일매일 집단 치료를 해요. 아하. 그리고 집단 치료 내용이 뭐 그 사람의 과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자존심을 갖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계속 넌 나빠, 넌 나빠. 그리고 네. 서로 자신을 비난하게 해요. 네. 그렇게 해서 30일에서 60일을 하게 되고 1년 뒤에 결과를 보다가 보면은요. 네. 10명 중에 3명 정도만 바뀐 상태가 유지가 되지 10명 중에 7명은 다시 원래 가치관으로 돌아와요. 어떤 사람들은 때리지만 않는다는 것뿐이지 네. 더 두뇌적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가치관을 이 아버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김민주 변호사님이 이제 가정 문제, 어떤 가정 사건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서 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리운전을 시켰던 아버지한테 내가 왜 아버지 소유물입니까? 나 소유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평소에도 이 가정에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가정 불화로 이혼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다고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 흉기까지 휘두른 경우여서 가정이 회복되기는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이 모두 다 이렇게 해체되고 이혼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하. 이런 가정 불화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네. 되게 남자적 뭐 대화법, 여자적 대화법 이렇게 의사소통에서 오는 원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면은 오해가 쌓이고 이 오해가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가정불화가 나중에는 급기야 이제 대화가 없어지고 냉랭해지면서 폭력까지 이르는 사태로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골마 터진 상태로 이혼이나 어떤 이런 결과를 보기보다는 네.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면서 우리 좀 돈독하게 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만 접하고 저희가 대체 이 가정에 거슬러 올라갔을 때 애초에 뭐부터 틀어졌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틀어지게 됐는가 사실 추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행태를 보면요. 어머니랑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밥을 먹건 말건 간에 두 사람이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근데 둔기를 휘두른다. 뭔가 응어리진 게 이 세 사람 사이에서는 뭔가 이미 골물대로 골물 가족 간의 관계가 있었지 않았나 추정을 해볼 뿐입니다.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결국은 이 사람 경찰에 체포됐고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됐잖아요. 재판부 사법부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네, 일단 이 남성은 살인 미수로 기소가 됐고요. 이제 상해냐 살인 미수냐에 이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똑같은 둔기를 사용해서 그 살인 미수에 그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네. 실무에서는 이때 고의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아. 그런데 흉기와 둔기를 이렇게 여러 차례 휘둘렀다면 당연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넉넉히 추정될 것 같아요. 아하. 다만 이제 살인이라는 결과는 발생을 안 했으니까 살인 미수로 기소가 됐고 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3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3년 6개월요? 예. 이게 그 김호인 변호사님 국민법감정 우리 그 뉴스파이터 시간에 많이 얘기합니다만 글쎄요 지금 그 아내와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목숨을 잃을 뻔도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둔기와 흉기로 뭔가 공격을 당해서. 그런데 법원은 3년 6개월입니다. 이게 글쎄요 적정한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소위 이제 법은 현실의 뒷공무니를 따라간다고 우리가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재판부가 이렇게 밝힌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피고인이 평소 잦은 음주와 가정 폭력으로 가족들과 불화가 있던 중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안 좋다. 아, 근데 이거는 저희가 추정했던 게 맞네요. 재판부가 보니까 잦은 음주, 가정폭력 역시 불화가 있었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네.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해서 이 감형 요소가 있는 건데요. 네. 다만 여기서 하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네. 동종 전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아마 가족들이 그동안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없었을 거예요. 아. 이게 초범일 리가 없고 네.
또 이제 다른 데 가서는 아마 이분이 이렇게 행동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가정폭력을 보면 가족들한테만 유달리 그렇게 가학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를 보면 피해자들이 불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걸 봐서도 그동안 이 신고가 없었을 뿐 이런 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았을까 아하. 하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분들 아마 분노가 치미실 거예요. 물론 사법부도 저희가 사법부의 어떤 판단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기가 차실 거예요.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는데 아니 누가 사람을 상대로 멀쩡한 사람한테 돈기, 흉기 그런 휘두르는 동종범죄를 누가 저질러요? 그러면 한 번 저지르도 힘든데 그런 동종범죄가 없다는 걸 참작했대요. 그런데 더 정말 가슴 한편이 미어져 오는 게요. 최명근 원장님, 재판부가 말했죠. 피해자들이 즉 아내와 아들이 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복이 두려웠을 거예요. 아하. 영원히 감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게 됐을 때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일단 이런 탄원서라도 내지 않으면은 보복이 두려운 거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너무 죄가 중하기 때문에 탄원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또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하.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당하다가 한 몇 달 동안 지금 이분이 구속이 되었건 이분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았건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럼 또 마음이 또 조금은 마음이 조금은 상처가 조금은 누그러지면서 네. 마음이 약해지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은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원래 이분들이 이렇게 당하면서도 신고를 안 하지 않은 거는 원래 착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 가해자가 네. 안 그러던 사람이면 눈물 흘리면서 바뀐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또 마음이 약해져요. 아하. 어쨌든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오윤성 교수님, 이 남아있는 아내와 아들 입장에서는 저 남편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겠죠. 출소할 이유가 더 걱정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이제 걸핏하면은 자기 그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네. 대단히 그 좋지 않은 그런 그 습관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어떤 그 자기 반성을 정말 적나라하게 네. 하고 나오면 다행인데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0명 중에서 그렇게 해도 한 3명밖에 그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나와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그 실형을 받게 된 거는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화를 돋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아하.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서로가 인연이 맞지 않고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스트레스를 주고 상해를 입힐 정도 되면은 안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사람이 좀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힘이 떨어지면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지금 현재 그걸 갖다 본인 스스로 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앞서도 우리 김민주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가정은 이미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까지 또 이른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사건, 사고 정말 각박하죠? 정말 각박한 세상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한 줄기 빛과 소금처럼 훈훈한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점심시간에 한 아이가요, 이곳에 찾아와서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뭔가를 전달하는데요. 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한 어린이가요, 홀로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손에는요, 흰색 쇼핑백이 들려 있습니다. 저 쇼핑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복을 입은 여성이 저 쇼핑백을 봤는데요. 네. 어딘가 보니까 여기 바로 파출소입니다. 아. 전화 인적 사항도 적어뒀는데 네. 사흘 뒤 모습입니다. 네. 아까 그 아이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네. 엄마와 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서 있고요. 어허. 조금 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경찰한테 고개 숙여 인사를 한 남성과 함께 아, 같이 나가네요. 밖으로 다 같이 나갑니다. 한 가족인가요, 그러면? 그런데 저 남성과 이 어린이 네.
부자 관계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허. 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요. 네. 하굣길에 길가에서 흰색 쇼핑백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 아까 나온 거. 네. 그렇습니다. 열어보니까 네.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었고요. 대박 사건. 통장도 들어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저 어린이가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80m 떨어진 근처 파출소에 네. 저 쇼핑백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영상 초반부에 보신 겁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저 아이 덕분에 네. 저 남성은 112에 신고도 하기 전에 전날 네. 쇼핑백을 찾은 건데요. 아하. 나중에 저 남성이 저 어린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해서 영상 후반부에 파출소에서 다 같이 만나는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그럼 그때는 두 번째 후반부에 나온 이 남성이 등장했을 때는 이미 돈은 찾아갔고 파출소에서 네.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사흘 뒤에 다시 만난 거군요. 이제 그때 처음 만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런데 최명규 원장님, 저 정말 진짜 새 벽두부터 이 창피한 이 고백을 하면 저 300만 원 보고 좀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안 흔들다답니다. 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또 게임기를 봤으면 흔들렸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물리적 발달 단계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뭐 네. 너희 어머님이 굉장히 많이 아프셔. 네. 너희 집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 아하. 오늘 약을 사 먹지 않으면 어머님은 돌아가셔. 아. 그러면 네가 가서 약국을 터는 건 잘못된 일이니 잘못되지 않은 일이니. 아하. 그건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무조건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고민이 많아집니다. 세상에. 고등학생쯤 되게 되면은 점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냐 짧아지냐를 윤리적 발달 단계를 하는데요. 네. 요 초등학교 4학년은 기점에 있는 시간입니다. 네. 요 밑까지는 당연히 안 돼요라고 하다가 네. 요 위부터는 점점 빠져나갈 수 있는 답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학생은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착한 일을 했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거를 갖다 받으신 분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고마움을 네. 갖다 표시했기 때문에 네. 아마 탄탄한 윤리가 계속 유지될 거로 저는 기대합니다. 세상에 이 얼마나 착해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유창복 어린이 이름처럼 얼굴도 잘생겨 똘똘하게 생겼는데요.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하굣길의 학교 주변인데 그 학교 주변도요. 하필이면 토스트 가게 인근에서 저 하얀 쇼핑백 주었대요. 정말 제가 너무 이 세상에 찌는 어른의 눈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토스트 하나 사 먹고 또 갖다 줄까? 라는 생각도 했을 텐데,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코앞에 있는 파출소를 향해서 이거 주인 찾아주세요. 그랬답니다. 세상에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저 돈을 잃어버렸던 남성 입장에서도 정말로 구세주 만난 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112에 신고도 하기 전에 우리 자랑스러운 유창복 어린이가 이 경찰서에 돈을 갖다 주었잖아요. 아하. 근데 그 쇼핑백 안에 이 돈을 잃어버리신 분의 통장도 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경찰이 은행에 연락을 해서 바로 이제 이 돈을 잃어버린 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인적상 조회하니까. 아하, 네, 네. 그리고 이 가방 주인이 이 돈이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세상에. 은행으로 입금하러 가던 도중에 분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탔을 거예요. 수금한 돈이래요. 아이고. 그렇게 거래처에서, 그러니까 저 남성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재산이 많았던 상황에서 돈을 잃어버리면 아깝지만,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 보관하고 다니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막 펄쩍펄쩍 뛰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300만 원,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하던 차에 112에 신고를 가던 차에 바로 112에 전화가 먼저 왔답니다. 경찰이요. 돈 잃어버리셨죠? 라고 먼저 전화가 왔대요. 김민주 변호사님, 정말로 아이가 이걸 역산을 해보면 이분이 112에 신고를 하기도 전에 경찰에 전화 왔다는 것은 이 아이가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거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근데 남의 물건 잘못 이렇게 주웠다가 네. 경찰에 갖다 주고 오히려 절도범으로 몰린다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요, 접할 수가 네. 있는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이런 선행을 하려다가도 이런 생각으로 멈칫하잖아요. 근데 이 유창복 어린이 표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런 어떤 고민도 없이 바로 이런 가방 주인이 신고도 하기 전에 가방을 찾게 만들어준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진짜 세상이 찌들었나 봐요. 조금 전에 사진 있잖아요.
저 사진이 지금 그 남성분하고 만난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신 남성분 만났는데 저는 진짜 세상이 찌들었나 봐요. 지금 손에 가려서 손에 뭘 들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유창복 군은 뭔가 아저씨의 손 쪽을 보고 있잖아요. 사례금을 주는 건지 악수를 건네는 건지 오윤성 교수님 제가 너무 세상이 찌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지금 이제 저 유창복 어린이 같은 경우는 네. 그 아마 그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거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아동들의 도덕적 선과 악을 정착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는 부모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children see, children do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애들은 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네. 순간순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뭘 어떤 것을 주워왔는데 아 누구 본 사람 없어? 라고 해가지고 그래 너 가져라고 이렇게 하면은 나쁜 쪽으로 강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다시 말해서 들키지 않으면 너는 이익을 취하라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네. 제가 이제 그 한번 경험을 얘기하면은 저희 네.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딱 저 정도 되는데요. 네. 에버랜드 안에 있는 극장에서 그 저 지갑을 주웠어요. 어허. 그런데 그것을 어른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 하여금 신고하게끔 했어요. 아하. 그래서 본인에게 그 역할을 주고 네. 왜 저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갖다가 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반드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부모님들이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그러네요. 그것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네.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방법 중에 그러네요. 하나입니다. 우리 이 유창복 어린이 저희가 자랑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장림 초등학교 4학년 유창복 어린이. 지난해 12월 28일 날 쇼핑백 발견했을 때 4학년이니까 올해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5학년 올라갈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똘똘합니까? 장림 초등학교 4학년 유창복 어린이 학교에서도요. 저 남성분이 혹시 사례가 맞았다면요. 학교에서 표창장이나 좀 주세요. 세상에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우리 유창복 어린이에게 학교에서도 좀 칭찬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창복 어린이는 이렇게 길에서 주운 돈을 2번 생각도 하지 않고 곧바로 신고해서 칭찬받았잖아요. 그런데 김민주 변호사님, 유창복 어린이처럼 지갑을 주워서 신고했는데 궁지에 몰린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얼마 전에 행인이 주유소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본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근데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본인도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어서 한번 지갑 잃어버리면 관공서에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맞아요. 귀찮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갖다 줬는데 네. 세상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왜요? 사실은 지갑을 주웠을 때 지갑 안에는 현금이 없었어요. 어허. 그리고 카드밖에 없었는데 네. 경찰에서 연락 온 거를 들어보니 그 지갑 주인이 그 지갑 안에는 78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어허. 사실 이런 식으로 선행을 했다가 뭐 절도범으로 몰렸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무혐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귀찮은 일이 생기기 네. 때문에 이런 식의 그 대응은 사실 선행을 어렵게 만드는 씁쓸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진짜 사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김호임 변호사님 지갑 주워줘서 갖다 주고 돌아서면서 나 참 진짜 좋은 일 했어 나를 칭찬해라고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지갑 주우신 분 좀 잠시 경찰서로 오셔서 조사 좀 받으셔야겠어요. 왜요? 거기에 78만 원 들어있었다는데 없답니다. 지금 이런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칭찬받아 마땅할 일인데요. 네. 방금 김민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갑의 소유권자가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추가로 이제 신고를 한 이상 입건이 되고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돼요. 허허. 좋은 일을 하러 이제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가서 내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또 무혐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참 네.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어허.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참 네, 이거 그럼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어요? 이거 CCTV에 찍혔으면 딱 좋겠지만. 근데 CCTV가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주워서 바로 주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런 자꾸 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제가 법률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크게 두 경우로 나눠봐야 돼요. 지갑을 주운 장소에 관리자가 있냐,
지갑을 지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PC방이나 식당 같은 데서 지갑을 주었으면 PC방 점원이나 식당 주인이 관리자란 말이에요. 어허. 그 관리자한테 주면 돼요. 아. 근데 길거리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근데 이 두 경우 모두 가급적이면 너무 세상이 각박하니까 지갑에 손을 대지 마시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하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배자가 관리자가 있다면 관리인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주워서 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네. 가급적이면 지갑에 손을 대지 마시고 CCTV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요. 그럼 만약에 CCTV가 없는 곳에 지갑을 발견했는데 정말 김호인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분이 이 방송을 본 기억이 나서 앞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아, 김호인 변호사님이 절대 지갑 줍지 말고 길에 떨어진 건 바로 거기서 112 신고하라 그래서 신고했더니 주인이 역시 와서 여기 돈 50만 원 있었는데 라고 한다면 CCTV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지갑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최명기 원장 이거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또. 그러다가 보니 세상이 너무 각박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네, 우리가 우리한테 이제 이익이 생기는 일을 할 때는 많은 고난을 갖다 역병을 갖다 물리치고 일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우리한테 이익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한 장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하게 되거든요. 하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게 좀 더 합리적인 조처와 방법이 생겨나지 않으면은 점점 사람들은 점점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 살면서 이렇게 선행을 하기가요 쉽지 않아요. 정말로 모처럼 선행을 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쓸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습니까? 이거 정말 이 사건 잘 해결되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 참 서울의 한 빌라에서요. 끔찍한 일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조용하던 서울의 한 빌라 건물에서 새벽에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아이고. 합니다. 먼저 이곳이 어딘지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행히 경찰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 순찰차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 3시 55분 빌라가 밀집한 어두운 골목길로 순찰차 한 대가 올라오고요. 네. 10분 뒤 순찰차 한 대가 더 올라오고 119 구급차까지 따라옵니다. 아하, 네. 젊은 여성의 비명이 들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던 건데 네. 현장에서는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아이고, 합니다. 세상에. 현장에서 용의자가 체포가 됐는데요. 네. 20대 회사원인 남성으로요. 네.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하. 그 범행 장소인 저 집은요. 네. 여성이 살던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이 살던 곳, 남성이 살던 곳은 아니고 여성이 살던 곳에 일단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이 남성은 체포가 되는데 그러면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랬잖아요. 인근 주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받겠습니까? 저 밖에까지 계속 밖에까지 그냥 계속 들렸어요. 주변 분들이 자다가 깰 정도로 엄청나게 이 긴박한 비명 소리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김민주 변호사님 일단 남성이 현장에 체포됐는데 살해 동기 이유가 혹시 나왔습니까? 네, 꽃다운 나이에 누군가의 정말 귀한 자녀, 이 젊은 여성이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네. 그 사유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 뭘까요? 뭐 자세한 사항은 경찰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네. 이 가해 남성은 일단 연인이었던 이 여성과 말다툼하다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 이런 어허.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윤성 교수님. 참 이런 표현 송구합니다만 지금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지금 이 피해 여성의 말을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해 남성 얘기가 둘이 연인 사이였대요. 말다툼하다가 지금 흉기 휘둘렀다. 혹시 뭐 우발적인 범죄 이런 걸 지금 주장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기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나는 우발적인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가 나의 화를 갖다가 좀 돋궜다라고 하는 이 어떤 무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경찰이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네. 확인을 해보니까 다투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비명만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집에
침입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하. 만약에 침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겠는가.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나는 뭐 어떤 그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날 들어가서 그런 어떤 범행을 했는지 그런 것과 연관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추가적인 그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발 범죄인지 계획 범죄인지 네. 그때 사용을 했었던 그 흉기가 본인이 가지고 왔는지 아하.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 하는 등등을 전부 다 한번 다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호인 변호사님, 이 사건은 경찰이 아마 주변 분들에게도 탐문을 통해서 이 증거를 수집할 텐데 앞서 주민분들, 인근 주민분들의 얘기 중에 일단은 주목할 부분이요.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가해 남성 얘기대로 다툼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이 이렇게 계획된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를 주장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하. 계획된 범죄는 이제 진짜 치밀하게 예비 음모 단계를 거쳐서 범행을 이제 착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커요. 네. 더 가중이 되고 이제 오윤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 범죄에 대해서는 뭐 법감정으로는 맞지 않겠지만 감경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진술인데 그 진짜 말 그대로 다툼이 있었다면 다툼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비명 소리만 있었으면 침입을 해서 처음부터 계획해서 살인을 할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다가 더 더해서 제일 중요한 게 수사기관이 물론 그거 다 조사하겠지만 그 가해 남성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검색을 해보면 계획된 범죄일 경우 보통 범행 뭐 이렇게 잡히지 않는 법, 아하. 범행 도구 이런 게 있고 또 인근에 이제 이제 가해자 집 주변에 철물점 같은 데서 범행 도구를 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네. 조회를 해보면 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이었는지는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가해 남성은 김민주 변호사님, 이 가해 남성은 두 사람이 자기가 이 숨진 여성과 연인 사이였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경찰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고 아예 조사를 하지 않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두 사람이 정말로 연인 사이였다는 걸 증명할 만한 것을 또 찾아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연인 사이였다는 것은 이 가해 남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기 네. 때문에 이 핸드폰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수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두 사람 간의 연인 관계가 진짜 있었는지 아하. 아니면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네.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에 네.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연인 사이라면 뭐 전화 통화나 그리고 SNS나 문자 이거는 평소에 주고받았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연인 사이가 맞는지도 경찰이 꼼꼼히 찾아낼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요, 여기가 혼자 사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혼자 거주하는 빌라가 지금 밀집해 있는데요. 최명기 원장님, 불안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인 사이가 아닌 걸로 범죄에 의한 걸로 침입한 범죄에 의한 걸로 만약에 결론 난다면 불안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위 모든 사람들도 본인도 똑같은 이제 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엄청 네. 불안하게 될 거고요. 아하. 미국 가게 되면은 길을 길을 사이에 두고 이쪽이랑 저쪽이랑 집값이 엄청 차이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한쪽은 범죄가 있고 한쪽은 아하.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진짜 범죄 없는 안전한 주거를 만드는 거야말로 국가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인터넷에 그런 사연도 올라와요. 오윤성 교수님, 혼자 사는 집에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가 계속해서 누르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지금 이제 혼술, 혼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심지어는 뭐 이거 사건하고는 좀 별개이긴 합니다만 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가지고 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서 위에다가 CCTV를 아하.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성이 외출을 하고 있는 네. 동안에 침입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혼자 사는 여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안전 그러니까요.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